최근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극찬한 우리 농촌 소식이 하나 있었죠. 한국 농촌 대중교통의 혁명이란 표현까지 사용했는데요. 바로 농촌의 100원 택시 얘기입니다. 교통이 취약한 농촌 지역 주민들이 100원만 내면 면 소재지까지 갈 수 있는 교통복지 사업이죠. 적어도 10,000원에서 25,000원가량의 요금이 나오지만 이용하는 분들은 100원만 내고 나머지를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효자 택시입니다. 버스 노선이 없어지면서 이동이 어려웠던 농촌 지역 어르신들, 이전보다 2배 더 외출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르신들 말씀처럼 신이 내린 선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정치권에선 원조 논란이 나오기도 했지만 원조보다 더 중요한 건 농촌 주민들이 느끼게 되는 자유로운 이동, 또 행복감이겠죠. 추석 앞두고 장도 보고 또 외출할 일들 많으실 텐데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100원 택시 많이 이용하시고요. 넉넉하고 행복한 명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 1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의견 남기셔도 좋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콩으로 듣고 계신 분들 일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그림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스튜디오 안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엽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우리 국민들 고기 없이 생선 없이는 살 수 있어도 김치 없이, 특히 이것 없이 살기는 힘들죠. 한국인의 힘은 여기서 나온다, 이런 얘기 흔히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세계 인구 반 이상의 주식이죠. 인류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19%는 미리, 5%는 옥수수가, 그리고 20%의 에너지는 이것이 책임진다고 하네요. 여기서 강력 힌트 나갑니다. 오늘 이상하게 이 노래가 자꾸 생각나네요. 빰빰 띠라라 따리라리리라라 빰빰 띠라라 따리라리리라라 빡빡 띠라라 따리라리리라라 빰빰 띠라라 따리라리리라라 빡빡. 이것 없이는 힘들어요.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릴게요. 알아버렸어 요즘 들어 이상했던 너의 행동들은 소문들은 내 주위를 돌고 두고 돌다 오늘의 행동 KBS 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앞두고 농어민단체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좀 점검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제시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최대 농업인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조합연합회가 농업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4% 이상으로 확보해달라는 요구와 함께요. 농촌 인력난 해소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책으로 후계농 관련 정책을 개선해 줄 것, 그리고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점검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수산업계 쪽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요구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해상 풍력 문제,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마지막으로 또 농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력 문제 해결을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특히 그 예산 확대 문제 참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는데 조금 올라가기가 참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2022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요. 국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조 4천억 원 가량인데요. 이에 반해서 농식품부 예산은 2.4%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그리고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의 불안전성이 증가되고 있고 여기에 또 WTO를 통해서 개도국 지위를 지금 잃게 됐고요. 또 그리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죠. RCEP 체결 등을 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 규모의 예산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게 농업계의 입장입니다. 특히 각국과의 FTA를 통해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공기관 등과 함께 조성하기로 했던 농어촌 상생기금도 2017년 당시에는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에서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 5년간 모금한 금액이 1,279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네. 5년간 모았는데 한 해치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수산 분야를 보면 어떤 이슈를 다뤄야 한다는 분위기인가요? 이게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내용이 먼저 해상풍력 문제가 있고요. 또 일본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력 수급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들 문제도 심각하게 국회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수산업계의 분위기입니다. 먼저 해상풍력 문제를 좀 보면요. 이번 정부가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수준의 해상풍력시설 설치하겠다고 나서자 수산업계가 생존권 문제라면서 맞부딪히면서 반대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수산업과 상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7.17 대책이라는 것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져서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 5월에 이와 또 배치되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이 제정이 되면서 개정안이 국회에 이제 발의가 되면서 이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수산업계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꼬여버린 상황입니다. 상생하는 내용을 내놨더니 또 촉진 특별법안이 다시 발의가 되고 그럼 어떤 면에서 지금 배치가 되는 건가요? 9월 7일에 이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요. 이 풍력발전 특별법안은 지난해 7.17 대책에서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가 민간 협의회에 참여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명시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이것과는 달리 법에서는 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만 좀 제시해 놓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 조직법상으로 해양 공간의 이용과 관리에 대해서는 이 해양수산부가 소관을 하는 것인데 이 풍력발전특별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월권이다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원전 오염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방류를 하지 말라는 게 이제 수산업계의 요구인데 정부 대책은 조금 이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리를 하더라도 3종 수소 같은 것들은 처리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바닷물에서 방류로 인한 방사능 검출권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정부 대책은 지금보다 더 많은 곳에서 바닷물을 떠서 오염을 조사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보니까 수산업계에 요구하는 방향성과는 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국제협동조합연맹 수산위원회가 적극적인 방류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수산업계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국감에 기대를 거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아까 그 노동력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이건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고 수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
농업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입국을 또 못하고 있어서 고질적인 농촌 인력 문제가 더욱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영농 규모를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농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산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수산 분야는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원래 고용허가제로 배정된 인원이 3,000명인데 입국한 숫자는 총 69명에 불과하다. 이런 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이미 노동력 절벽에 내놓인 농어촌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문제는 국민의 또 먹거리의 수급과도 직결되는 만큼 방역은 철저히 하되 인력은 수급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 장마를 보냈더니 또 태풍 소식이 들려오네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텃밭 상황이 참 힘들어지는데 어떤 어려움들 겪고 계실까요? 네,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 작물들이 좀 쓰러지는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비가 많이 온다면 또 침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이렇게 좀 쓰러질 것들은 좀 대비를 하시고 배수로도 미리 좀 잘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황금들녘에선 추수가 한창인데 텃밭의 농부들은 지금 어떤 작업을 할 시기인가요? 거름을 만들기 시작해야 하는 철이 돌아왔습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 준비하게 되는데요. 계절적으로 여름과 겨울보다는 봄과 가을에 퇴비를 만들게 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또 겨울에는 또 너무 추워서 퇴비를 발효시키는 역할을 할 미생물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봄 가을에 거름을 어서 만들어 놔야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거름, 이게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해주는 약간 보약 같은 느낌인데 거름엔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텃밭에서 작물을 기르기 위한 거름으로는 퇴비라든지 액비라든지 우리가 배웠던 퇴비차라든지 여러 가지 천연 비료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공장에서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화학 비료가 있습니다. 화학 비료는 퇴비나 깻묵과 같은 천연 비료와는 달리 공업적으로 이렇게 생산된 비료를 말하는데요. 화학 비료를 논이나 밭에 뿌리면 농작물이 필요로 한 양만큼 이렇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 또 남게 돼요. 이런 나머지는 또 흙 속에 남아서 이렇게 토양을 산성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배워볼 비료 거름 만들기는 퇴비 쪽이 되겠네요. 네. 지피라든지 그리고 낙엽 등을 이렇게 쌓아서 발효를 시켜서 친환경 쪽으로 만드는 것을 이렇게 퇴비라고 하는데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땅을 기름지게 만들기 위해 가축의 분뇨나 집, 잡초, 낙엽 등을 발효시킨 퇴비를 거름으로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퇴비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계속 만들기 어렵고 또 만드는데 오랜 시간과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비는 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한 사발 밥은 줘도 한 삼택이 재는 주지 않는다 이런 속담도 있을 만큼 거름을 귀하게 여겼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것이 두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서 퇴비 속에 있는 이제 병용균도 없애고 잡초 씨앗도 이렇게 죽게 만듭니다. 네. 토양에 공기가 통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줘서 산성의 정도를 조절해주고요. 또한 퇴비는 흙의 색을 검게 해서 햇빛의 흡수율을 높이고 또 유용한 미생물의 증식을 도와
오염원을 분해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아, 흙색이 어두워지면 햇빛 흡수율도 올라가는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퇴비 만드는 법 배워볼까요? 밭에서 나오는 작물의 부산물이나 풀들을 모아서 퇴비를 만들게 되는데요. 네. 보통 딱딱한 재료들은 그리고 뭐 콧대와 같은 재료들은 아무래도 좀 잘라서 이렇게 넣는 게 분해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초록색을 띠는 재료는 그대로 쌓아서 퇴비를 만들면 되지만 마른 재료들은 또 이렇게 잘라준다든지 별도의 추가의 것을 투입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예. 일단 작물, 부산물, 풀들을 다 모아서 일단 크기를 좀 일정하게 잘라 놓으면 되는데 추가할 것들이라는 게 그럼 뭐가 되나요? 기억하기 쉽게 그 앞글자 따서 외워두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탄질비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걸 좀 유념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퇴비를 만들 때 탄소와 질소의 비율인데요. 보통 탄소가 30이면 질소가 1로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퇴비를 만들게 됩니다. 초록의 부산물과 잡초들은 이렇게 초록색의 재료들은 이런 비율이 적합한 비율로 갖춰져 있어서 네. 별도로 질소를 추가하거나 퇴비를 만들 때 필요한 수분을 추가로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재료들을 그대로 쌓아두는 것만으로도 퇴비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모아두었던 재료를 사용할 때는 보관하는 동안 말라서 질소 성분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수분도 없어져서 탄소 성분만 남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퇴비 만들 때 탄소, 질소가 이제 필수적인 건데 그러면 이제 부족한 걸 보충을 해줘야 되겠네요. 네. 퇴비의 주성분은 질소, 인산, 칼륨 뭐 이렇게 되는데 작물은 탄소를 공기로 통해서 이렇게 공급받는데 왜 거름을 만드는데 탄소 성분을 넣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네. 탄소 성분은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효를 담당하는 미생물들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탄소를 에너지원 삼아서 그리고 또 질소를 영양분으로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이 발효 과정인 거죠. 그리고 탄소 성분들은 흙 속에 오래 남아 있어서 미생물들의 보금자리 역할도 하고 또 질소 성분은 음식이나 이렇게 가축 분뇨에 많이 들어 있어서 마른 풀들에는 남아 있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주로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섞어서 이렇게 퇴비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미생물들이 에너지로 써라 그래야 발효가 진행이 되니까 거기서 탄소를 넣어줘야 하는 거군요. 네. 제대로 된 퇴비 만들기. 일단 초록 상태일 땐 쉬운데 이제 마른 재료, 모아뒀던 재료를 할 때는 음식물이나 가축 분뇨도 준비해야 하고 수분은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야 하나요? 수분도 미생물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인데요. 전체 수분량을 60% 정도로 맞춰서 뿌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예. 보통 구입해서 사용하는 퇴비는 탄소 성분으로 톱밥을 주로 또 활용을 합니다. 톱밥은 나무를 자르면서 나오는 부산물인데요. 리그닌이라고 하는 페놀 복합물이 있어서 작물 성장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네. 따라서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리그닌을 없애기 위한 열 발효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퇴비 재료를 이렇게 쌓아 놓으면 발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발효열이 이 리그닌을 분해합니다. 따라서 톱밥을 재료로 퇴비를 만들고자 하는 분이나 나뭇가지와 같은 재료로 퇴비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은 발효열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재료들을 1m 50 정도로 충분히 높이 쌓아 올려야 이렇게 리그닌을 분해하기 위한 충분한 발효율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중요하군요. 그 무게가 좀 눌려야 발효가 더 잘 된다는 뜻일까요? 충분한 발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들이 어느 정도 모여야 이렇게 발효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최소 1m 50 정도로 쌓아놓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쌓아서 2주 정도 되면 쌓아놓은 높이보다 낮게 재료들이 푹 가라앉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러면 2주 정도 간격으로 5번 정도 이렇게 뒤집어서
겉에 있어서 발효되지 않은 재료들이 안으로 그리고 또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보통 10주니까 2달 반 정도 되면 발효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2달 반을 기다린다. 그러면 이젠 완성이 됐구나.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재료들의 모양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흙처럼 보이고 또 냄새도 흙 냄새가 나면 다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흙 냄새가 날 때 이젠 다 됐구나 하면서 2달 반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아주 이걸 작물 키우는데 잘 활용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텃밭을 내가 하면서 퇴비 거름을 안 하고 그냥 일단 심어보자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처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되게 퇴비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네. 구입하기도 쉽기도 해서 되게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농사를 짓고 나서 고추대라든지 토마토 줄기라든지 이렇게 부산물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네. 이런 부산물들을 밭에 그대로 방치하면 월동하는 해충들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밭을 깨끗하게 농산물의 잔사가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치워서 퇴비로 발효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병충해 방제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만약에 나는 초보라서 그냥 퇴비 없이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막상 작물을 키우고 나면 그럼 어떤 결과물을 보게 되실까요? 네, 우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흙에는 정말 작물들한테 필요한 양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퇴비 없이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작물이 굉장히 작게 자라고 그리고 자라던 것마저도 이렇게 꽃이 일찍 펴서 이렇게 수확물이 작은 그리고 엽채류는 거의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네, 필수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그 부산물 잘 챙겨서 퇴비 만들기에 이번엔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아욱에 대한 얘기 들려달라는 청취자 계셨는데 오늘 차근차근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욱은 언제부터 재배를 한 건가요? 아욱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이전에 중국을 통해서 전래되어 재배해 왔다고 합니다. 아욱은 본래 온대부터 아열대까지 아시아와 유럽 남부에서 오래전부터 약초로 재배되었던 작물입니다. 네. 고려 중엽에 이규보의 이제 동국 이상국집 가포유경이라고 하는 조에 보면 오이, 가지, 순무, 파, 닭과 함께 아욱에 대한 시가 남아 있습니다. 오, 야, 거기 실려 있었군요. 아욱에 대한 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한번 읊어볼까요? 네. 권력 다툼 싫어 관직 다 버리고 자식에게 글 읽어라 훈도하네. 벼슬자리 내던지니 찾아오는 이 없고 날로 퍼져가는 아욱잎들을 막을 길이 없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아욱잎들을 막을 길이 없다. 잘 자란다는 뜻인가요? 네. 자기 수양에 굉장히 애를 썼던 선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면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가을 아욱은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아욱을 참 한번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네. 가을 아욱은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대표적인 가을 작물에 속합니다. 가을에는 특히 이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커서 서늘할 때 자란 아욱의 새잎은 영양도 풍부하고 잎도 부드러워서 아주 맛이 좋습니다. 네. 아욱 된장국에 넣으면 참 정말 부드럽고 그 특유의 맛이 있는데 관장님은 주로 어떤 식으로 조리해서 드시나요? 아욱국도 이렇게 끓여 먹고요. 그다음에 이걸 죽으로 끓여도 굉장히 감칠맛이 좋은 아욱죽을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도전해 봐야겠네요. 건강면에서 보면 아욱은 어떤 식재료일까요? 아욱은 초겨울 아침 살짝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도 견딜 정도로 내한성도 굉장히 강한 채소인데요. 잎은 장을 부드럽게 하고 변비에 좋은 음식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꽃은 말려서 동규화차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씨앗 말린 것은
동규자라 해서 차로 먹으면 이뇨제와 혈중 독소를 없애는 성질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욱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토종 아욱은 치마 아욱 또는 이제 조선 아욱이라고 해서 요즘 나오는 잎이 동그란 모양과는 달리 단풍잎처럼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씨앗을 따로 받아놓지 않아도 땅에 떨어져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씨앗을 받지 않고 그렇게 떨어진 씨앗으로 이렇게 아욱을 계속 유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초보 농부들도 도전을 볼 수 있는 작물일까요? 네. 햇볕이 풍부한 습한 땅을 좋아하고 또 토양에 대한 적응성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재배하기 쉬운 작물에 속합니다. 용기를 갖고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아욱인데, 자, 그럼 재배 방법에 대해서 좀 순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넓은 일항에 거름을 풍성하게 좀 하고 줄 간격을 15cm 간격으로 해서 줄 뿌림을 해서 재배를 합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키우는 방법은 파종하는 방법은 다른 작물과 좀 다르지 않는데요. 수확하는 방법을 좀 어려워하십니다. 네. 수확하는 방법은 어릴 때는 포기째 이렇게 소금 수확을 하게 되고요. 큰 이후에는 정상부 꼭대기에 있는 고갱이를 순지르듯이 해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잎마디에서 새로운 가지가 생겨서 이규보의 시에서처럼 수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네. 연한 잎들은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 성장한 잎들을 이렇게 수확할 때는 잎을 칠해서 품물을 뺀 후에 요리에 활용하게 됩니다. 성장한 잎들은 또 그렇게 요리에 쓰면 되겠네요. 아욱꽃은 어떤 모양인가요? 아욱꽃을 이렇게 작아서 자세히 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궁화꽃 그리고 또 접시꽃과 닮았습니다. 같은 아욱과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한지를 만들 때 쓰는 닭풀이라든지 꽃차로 활용하는 금화규 그리고 열매를 먹는 오쿠라도 같은 아욱과에 속하는 작물입니다. 이게 키우기도 쉽고 또 이제 성장기 아동들에게는 성장을 돕는 이런 좋은 작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좀 파종해서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죽으로 끓여 먹어도 맛있다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몇 가지 보고 가죠. 저희는 가을에 낙엽을 모아서 퇴비를 만들어서 이제 마늘을 심으려고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무를 한 주 전에 파종을 해놨는데 비닐 깔고 심은 건 싹이 나서 시들어서 죽은 게 많고 그냥 뿌린 건 오히려 발화가 잘 됐는데 어느 방법이 적합한가요? 라고 0909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낙엽을 깔고 이렇게 재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런 낙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갈색 멀칭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물들에게 필요한 질소보다는 탄소질이 많은 형태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낙엽을 낙엽에 있는 탄소질을 먹기 위해서 미생물이 왔다가 작물이 먹어야 할 질소질까지 빼앗아가는 아이고. 질소기화 현상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마른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멀칭은 되겠지만 거름도 뺏어간다. 이런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859님, 땅콩 수확하다 보니까 땅속에 굼벵이가 많이 있습니다. 밭갈이 할 때 살충제를 뿌려서 이걸 없애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계속 재배했던 밭 같은 경우는 땅속에서 벌레들이 있어서 네. 자라는 작물의 줄기를 이렇게 잘라먹는다든지 그런 피해를 많이 입히는데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심기 전에 이렇게 토양 소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소독이요? 예. 네, 지난 시간에 비닐을 깔아서 투명 비닐로 열 소독 하는 예. 것도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미강을 깔아서 발효 미생물을 뿌려서 이렇게 발효열로 이렇게 토양을 소독하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요.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소독 작업이기 때문에 짧게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방법은
목초액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예, 땅을 갈고 목초액을 분무해줘서 한 100배 정도 희석해서 뿌려주면 그런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독한 살충제보다는 관장님이 알려주신 방법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거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태풍 간접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경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제주에 5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남 남해안에도 많은 곳은 120mm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에선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아침엔 선선해도 한낮엔 서울이 31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지금 태풍 찬투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 중반까지는 이쪽에 있다가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제주와 남해안 사이를 통과하면서 금요일에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있는데요.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433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320여 명 정도 줄면서 일주일 만에 1,500명대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역시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큽니다. 오히려 그 전주에 비해서는 60여 명 정도 많고요. 또 지난 주말 이틀 확진자도 이 전주에 비해 300여 명 정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송파구 가락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누적 확진자가 120명 넘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아직 많은 분들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를 포함해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78%가 어제 넘었는데요. 이달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확진자가 4자릿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김웅 의원 사무실을 다시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정식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로 11시간가량 대치하다가 압수수색이 중단된 지 3일 만인데요. 영장을 다시 발부받진 않았고 이 기존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JTBC는 어제 보도를 통해 이 공수처가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실제로 검사 손준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고발장을 비롯한 자료들을 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 번호와 연동된 텔레그램 계정이 뜬다고 하는데 이에 법원이 현직 검사가 연루되는 점을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이 손준성 검사인지 또 누구의 지시였는지는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한편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특별한 관계라며 고발사주 의혹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정원장이 정치 공작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밀접한 관계라며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을 통해 정치 공작을 했는지 또 야당이 공모를 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이 송영길 대표는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계 의원들은 윤석열 전 총장의 개입이 명확하게 확인된 증거가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반박했는데요. 또한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뉴스플러스의 첫 보도 날짜와 관련해 원장님과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었다라고 한 발언을 두고 박지원 원장의 개입을 자백한 것이다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라고 주장했고
윤석열 캠프는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조성은 씨는 황당한 주장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반박을 했고, 박지원 원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단역도 아닌 사람을 주연 배우로 만들려 하냐라면서 야당이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선 후보에서 이제 중도 사퇴했네요. 네, 민주당 대선 경선 빅3로 불렸던 정세균 후보가 어제 전격적으로 대선 경선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평당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라는 짧은 인사말을 남겼는데요. 반전을 기대했던 지난 주말 1차 슈퍼위크 때 오히려 3위 자리를 추미애 후보에게 빼앗기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후보는 다만 다른 후보 지지를 선언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이 정세균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27%로 독자적인 지지율로는 낮지만 1, 2위 어느 후보에게든 상당한 우군이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특히 정세균 후보가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추석 이후 열린 이 호남 경선의 향배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1차 컷오프를 시작했다고요? 네, 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11명을 8명으로 줄이는 당원 국민 여론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주요 후보들은 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정권의 억지 공작, 음모를 버텨왔다면서 자신은 고발사주 의혹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구 경북의 신공항 이름을 박정희 공항으로 짓겠다며 자신이 윤석열 후보를 앞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이승미 후보는 중도층과 청년층, 대구 경북의 지지가 결합하면 자신이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최재형 후보는 2030 이 부산 엑스포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내일 이 11명의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게 됩니다. 네.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네, 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총 223명의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188명이 찬성했고요. 반대 23명, 기권 12명이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개별 의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이 국민의힘은 윤희숙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당론을 찬성 입장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윤희숙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이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그러자 지난달 25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투표 전 신상 발언을 통해서도 의원직 사퇴를 요청하기 위해 자리에 섰다면서 가족의 일로 임기 중간에 사퇴를 청하는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파업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직전에 이제 타결이 됐네요. 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이 직원 1,500여 명 구조 조정을 놓고 막판까지 교섭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오늘 예고됐던 지하철 파업도 철회가 됐습니다.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와 이제 서울교통공사는 어제 오후 3시부터 무려 8시간이 넘게 마라톤 교섭을 했습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구조조정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이 공사 측은 막대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끌어내기 위한 자구책으로 인력 10% 감축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반면 노조는 적자의 부담을 노동자들의 해고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노약자 무임 수송 비용 등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노사공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요. 이 정부와 서울시의 공익 서비스 비용 손실 보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카카오 지배구조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지배구조 관련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카카오의 지배기업은 이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개인 회사인 이 K큐브 홀딩스인데요. 김범수 의장은 이 회사의 13.3%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 회사는 카카오의 10.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임직원이 10명이 안 되는데 또 그중에 2명이 김범수 의장의 아들과 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산하 게임, 은행, 결제, 모빌리티 등 계열사 118곳에 지배를 하다 본 구조다 보니까 사실상 김범수 의장의 가족회사가 카카오라는 거대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정위는 이 관련해서 이 카카오가 K큐브 홀딩스와 관련된 자료를 고의로 빼거나 허위로 낸 정황을 파악했고 이르면 올해 안에 카카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8738님, 제주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하셨는데요. 제발 좀 비켜갔으면 좋겠는데 미리 대비는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